네, 안녕하십니까. 덕꿀입니다. 오늘은 점심시간에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지금 월요일 오후장이 진행 중인데요. 한올바이오파마 27,800원으로 거래가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은 그 DS투자증권에서 김민정 애널리스트님께서 리포트를 하나 올려주셔서 이거를 한번 리포트 분석을 좀 해보고 과연 어떤 점에 투자 포인트가 더 남아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점에서 좀 경쟁사 알제넥스에 대한 좀 위기심이나 경계심을 좀 느껴야 하는지, 향후에는 한올바이오 파마를 바라볼 때, 아니면 FCRN 저해제 내에서 그 시장 가치를 볼 때 어떤 점이 경쟁력으로 부각될 수 있는지를 좀 제 생각을 좀 같이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절대 매수 매도를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투자자분들이 이거 사면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제 레포트 분석이나 아니면 실제 레포트를 보시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해하신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투자 판단이 서시면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레포트를 간단히 좀 보고 그 뒤에 한글 파일을 통해서 제가 열심히 타자를 쳐가면서 정리를 좀 해보고, 그 다음은 좀 이제 추천이나 이런 매수 매도를 추천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제 개인적인 투자 철학에 대해서도 좀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올바이오 파마를 좀 보시면 반등을 위한 넥스트를 찾아서라고 제목을 올려주셨는데, 비브가르트 PFS 허가 획득 성공, 이뮤노반트 파이프라인 같이 하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FS는 다들 주주님들 아시겠지만 프리필드 시린지라 그래서 이미 이제 주사제 자체가 병원에서 이제 그 전에는 비브가르트 약물이 이제 SC 제형, 피하 주사 투여 제형으로 병원에 가서 약물을 투여 받았지만, 이제는 PFS 제형이라 그래서 주사기의 용액이 미리 채워져서 나오는 제형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자가주사를 투여할 수 있는 제형이 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뮤노반트 파이프라인 같이 하향은 이 제형 면에서의 차이점이, 이뮤노반트가 워낙 좋았지만 비브가르트가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제형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고 파이프라인 가치를 하향을 하신 거고요. 자, 밑에 내용을 보시면 4월 10일 알제넥스는 현재까지 미국에서 허가받은 모든 적응증을 대상으로 비브가르트 PFS 허가 획득 성공을 발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임상 중인 약물에 대해서도 PFS 제형 그대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임상이 FDA에서 승인이 나면 자가 투여가 가능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에 1월 7일 보고서에서 미리 언급한 대로 비브가르트 PFS 허가 획득에 따라서 IMVT1402 바토클리맙의 가치를 기존 3조 607억 원에서 1조 9,488억 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편의성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하향을 한 거고요. 이는 경쟁사 약물의 투약 편의성 개선으로 인해서 1402가 안티-FcRn 내 베스트인클래스의 지위를 잃게 될 우려를 반영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베스트인클래스인 점을 반영하여 할증했던 마켓시어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MS가 마켓시어거든요. 시장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베스트인클래스인 점을 반영해서 할증, 그러니까 좀 높게 잡았던 마켓시어를 하향 조정해서 각 적응증별 가치를 중증근무력증은 787억 원, TED, 갑상선암벽증은 873억 원, CIDP는 288억 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402와 펄스틴 클래스로 출시될 그레이브스병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는 마켓시어를 유지를 하고 각각 1조 5,737억 원과 1,802억 원으로 전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대부분의 내용이 베스트 인 클래스나 베스트 인 클래스, 그러니까 투자 제형 면에서도 그렇고 편의성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1402가 베스트 인 클래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브가르트가 PFS 제형 미리 충전된 주사형을 출시를 하면서 자가 투여가 가능해지면서 가치가 많이 베스트 인 클래스보다는 가치가 많이 낮아져서 목표가가 하향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메디케어 파트 D 전환에 따른 비브가르트 PFS 침투 추이 확인이 필요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사는 기존 대비 투약 편의성이 월등한 비브가르트 PFS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 비브가르트 PFS의 시장 침투 속도는
미국 보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비브가르트 IV 제형이나 SC, 하이투룰로는 이거는 IV는 정맥주사 2시간 이상 맞아야 되는 거고, 하이투룰로는 병원 가서 피하주사 제형으로 맞는 거예요. 하이투룰로는 메디케어 파트 B에 해당되었으나, 왜냐면 이 메디케어 파트 B라는 거는 미국의 보험 기준이 ABCD가 있거든요. 정확히는 설명드리긴 좀 복잡하고, 메디케어 파트 A는 거의 65세 이상이면 자동 가입되고 무료 가입이에요. 그거는 이제 노후 보장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이고, 파트 B는 일부는 나라에서 대줘요. 한 250달러, 2,500달러인가 250달러인가 뭐 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나라에서 일부는 대주고 나머지는 환자가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파트 B고요. 이게 파트 C는 이제 환자 부담이 더 커지고요. 파트 D는 환자 부담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메디케어 파트 B에 해당이 되었으나 자가조사가 가능한 비브가르트 PFS는 파트 D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환자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환자 본인 부담 비용이 다소 증가될 수 있다. 파트 D니까 그런 겁니다. 따라서 비브가르트 PFS 시장 침투 속도는 PFS의 보험 티어 및 코페이 전략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부담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브가르트 PFS가 지금 출시가 됐지만 이 보험 약가 때문에 개인마다 얼마나 돈을 더 써야 되는 개인들이 이제 쓸 수 있는 개인들, 여유가 있는 개인들이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이투룰로 IV나 하이투룰로로 맞으면 좀 더 싸고 환자 본인 부담이, PFS는 좀 환자 본인 부담금이 더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맞을래 했을 때 환자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뭐 하이투룰로나 PFS나 좀 불편한 거는 이제 병원에 가냐 안 가냐의 차이인데, 돈 있는 사람은 이걸로 맞을 거고 돈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이제 이걸로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FS의 침투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이투룰로를 선택을 한다면 예상 대비 좀 느릴 수가 있다. 그래서 후발주자인 1402가 시장을 침투하기에 비교적 용이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1402는 도대체 보험을 어떻게 적용받냐? 그거는 이제 개발이 다 완료돼 보고 펜형인 자가주사 제형이 보험사에서 파트를 몇으로 설정을 할지 좀 봐야 되고요. 어떤 식으로 설정될지 모르겠지만 PFS가 침투가 예상 대비 좀 느릴 경우엔 비집고 들어갈 1402 시장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애널리스트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는 4만원으로 하향을 했고요. 지금 많이 때려 맞았죠, 저희도. 하반기 TED의 3상 결과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 하늘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65,000원에서 4만원으로 하향을 했고요. 3월 이뮤노반트는 긍정적인 MG, 그러니까 긍정적인 MG 결과랑 CID 빔상 결과를 발표했으나 해당 데이터의 효능 유지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발표한 결과 발표를 보면은 680ml랑 340ml랑 이렇게 비교 우위에 대한 결과를 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임상 후기 단계에서는 340mg을 꾸준히 투여하는 유지용법이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의 효능 유지 측면, 그러니까 340ml를 꾸준히 넣었을 때 효능 유지 측면과 반응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티-FcRn 시장 내 예상 MS는 변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바토클림, 이뮤노반트 이런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토대로 안티-FcRn 시장 내에서 예상되는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은 변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확인할 TED 임상 3상 결과를 통한 바토클림업 최종 개발 전략 및 조만간 발표될 5번째 정책에 주목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이제 TED 임상 3상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TED 임상 3상 결과와 동시에 바토클림업을 시장으로 출시를 할지 말지를 발표를 하게 되고, 또 조만간에 발표될 5번째 적응증이 뭐가 있는지를 이뮤노반트에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간단히 레포트는 이렇게 봤고, 밑에 내용은 뭐 다른 건 있는 건 아니고, 이 목표 주가를 왜 설정했는지, 어떻게 나온 목표 주가인지, 4만원이라는 게 어떻게 설정이 됐는지 보는 거고요. 이 밑에는 이뮤노반트의 발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참고만 좀 하시면 될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다 했던 얘기들이에요. 이거는 다 했던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알제넥스가 비브가르트 PFS 주사가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게시물에 대한 제목 게시글이고요.
이 밑에 표는 이제 anti-FcRn 경쟁 파이프라인들을 비교를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새로워진 게 비브가르트 PFS라고 점선표로 되어 있는 게 나와 있죠. 그죠? SC 인젝션으로 나와 있고, 30초가 걸린다고 되어 있고, 자가주사 가능 여부도 동그라미로 변했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뮤노반트와 하놀바이오파마의 표인데, 바토클리맙이랑 140이랑 나눠져 있죠. 그죠? 바토클리맙과 140은 사실, 바토클리맙은 그렇게 큰 의미가 이제 없어졌어요. TED 3상 결과가 하반기에 나오고 나서 상업화를 하냐 마냐 이걸 제외하면 바토클리맙은 사실 많은 의미가 없어졌고, 1402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1402도 지금 그레이브스병으로 열심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레이브스병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밑에는 이제 비브가르트와 리스티고라는 약물에 UCB가 나온 약이 리스티고 같은데요. 여기 리스티고라고 써있죠. 여기 리스티고. UCB가 나온 약물 리스티고에 대한 매출 추이나 전망을 본 건데, 오른쪽 표를 보시면 비브가르트 MG가 점점 늘어나다가 이제 조금 성장률이 좀 더디게 되어 가고 있는 시즌이 점점 나오게 되죠. 그죠? 막대 그래프가 길이는 계속 길어지지만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리스티고는 2027년부터는 거의 성장이 많이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2027년부터는 또 우리 그 이뮤노반트나 존슨앤존슨도 같이 시장에 침투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갈라질 거고요. 바토클리맙의 MG-ADL 스코어 변화와 MG-ADL 리스폰더 레이트 응답률을 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 MG-ADL 스코어 변화는 지금 바토클리맙이 5.6점까지 감소를 했죠. 플라시보 3.6점인데 반해서. 왼쪽으로 보시면, 오른쪽으로 보시면 리스폰더 레이트 응답률인데요. 반응률을 보시면 340mg이 81% 정도 반응을 했고, 바토클리맙은 하늘색이겠죠. 알제넥스 비브가르트는 맨 왼쪽인데 78%. 이번에 장기 데이터 결과가 나왔는데 75%라고 반응률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알제넥스에서 공지를 한 게 지난 4월 8일인가요? 그쯤 공지가 올라온 것 같은데, 장기 데이터에 관한 결과를 올렸는데 반응률이 약 75%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토클리맙의 고용량, 맨 오른쪽 680mg을 넣었을 때는 93%까지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뮤노반트는 1402를 어떻게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냐, 밑에를 보시면 MG 개발 전략 이뮤노반트 1402 이렇게 돼 있잖아요. 600mg이랑 300mg이랑 이제 1402는 두 가지 경우인데요. 600mg랑 300mg랑 두 가지 투여 용량이 결정이 되는데, 600ml는 꾸준히 600ml로 계속 넣고요. 300ml도 꾸준히 300ml로 계속 넣는 것으로. 플라시보 같은 경우는, 위약고는 플라시보는 아예 약을 안 넣고 너 약 넣었어 라고 속였다가 마지막에 600ml로 넣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12주 기간이고 두 번째는 14주 기간인데,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는 600ml로 꾸준히 넣어서 이 지속적으로 딥한 IgG 감소 반응이 꾸준히 일어나냐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300ml를 꾸준히 넣었을 때는 300ml 꾸준히 넣은 거랑 비브가르트, 지금 출시된 약물이죠. 비브가르트랑 비교를 할 수 있는 비교군의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 플라시보를 넣었다가 600ml 넣었을 때는 환자가 약인 줄 알고 넣었던 거랑 진짜 약 고용량을 넣었을 때랑 반응의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는 좀 플라시보가 점수가 MG가 플라시보도 3.6점이나 감점됐거든요. 여기 맨 왼쪽에 회색깔 막대기를 보시면 플라시보 위약군을 넣었는데도 3.6점이나 감소를 했어요. 근데 그때 넣었을 때랑 가짜 약을 넣었을 때랑 600ml를 넣었을 때랑 약물의 차이를 느끼는 정도가 실제 환자가 얼마나 느끼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량 투여가 됐을 때 지금 여기 반응률 오른쪽으로 보시면 93% 반응률이라 그랬잖아요. 반응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죠? 비브가르트 75%에 비해 반응률도 상당히 높고, 왼쪽에 보시면 표 마이너스 5.6점, 이것도 많은 딥한 IgG 감소를 통해서 5.6점이라는 감소를 얻었기 때문에 고용량에 따른 비브가르트와의 비교 우위 결과 데이터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MG에서요. 이렇게 만약에 반응률도 훨씬 월등히 높고 그 IgG 감소에 따른 개선 점도, MG-ADL 점수의 개선 정도가 더 딥하게 감소를 하면 데이터 면에서 1402가 더 우월하게
이제 나타나지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제형 편의성에서는 피하 제형이냐 정맥주사 제형이냐 이거는 이미 이제 의미가 많이 없어졌고, 왜냐하면 비브가르트도 PFS 제형으로 자가 주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없어졌고, 이제는 실제 데이터 싸움입니다. 데이터로 싸움을 해보고 효과 좋은 약물이 이기게 되는 거죠. 그죠? 진짜 실력자를 가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적응증별 출시 최초 시점 비교라고 돼 있는데, 이게 쭉 수직선으로 달력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파란색, 진한 파란색 이뮤노반트고, 회색이 지금 팔고 있는 비브가르트고요. 검은색이 니포칼리맙인데, 1402는 지금 D2T-RA랑 GD 두 개의 시장밖에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지금 1401 바토클리맙은 아예 이 표에서 빠져 있어요. 아직 개발 전략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전략이 공개가 된다면 이제 TED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 MG도 뭐 같이 팔겠다 하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의사들의 요구나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 밑에 검은색은 이제 니포칼리맙, 존슨앤존슨의 니포칼리맙입니다. 니포칼리맙도 열심히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하지만 니포칼리맙은 지금 편의성 면에서 많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니포칼리맙은 지금 IV 제형으로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니포칼리맙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IV 인퓨전하고 60에서 75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아직 SC 제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편의성 면에서 많이 뒤쳐져 있고, 그렇다 그래서 엄청난 효과가 있냐? 또 그것도 아니고, 니포칼리맙도 비브가르트나 비브가르트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요. 니포칼리맙보다 이뮤노반트가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편의성 면에서도 부족한 존슨앤존슨은 조금 시장에서 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경쟁사별 임상 진행 현황을 정리를 한 건데, 이뮤노반트는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칸이고요. 한 4-5개 정도가 공개가 됐고, 4개 정도가 공개가 됐고, 한 5개, 6개 정도가 이제 나중에 공개를 할 건데, 어떤 게 공개가 될지 좀 쇼그렌 증후군이나 뭐 이런 쪽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존슨앤존슨과 알제넥스의 경쟁 약물 비교가 있는데, 이 표는 사실 기업 가치 면에서도 그렇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되고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누가 더 빠르네 누가 더 느리네 이거는 이제 시장 가치에 따라 다릅니다. 질환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보시는 것보단 얘네들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뮤노반트는 왜 이렇게 안 하고 있어? 이게 아니고, 이뮤노반트도 추후에 많이 할 겁니다. 할 건데 이제 그 전에 시장 가치를 알제넥스가 좀 많이 가져가고 있고, 존슨앤존슨가 그 다음으로 가져가고 있고, 이뮤노반트가 조금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편의성 면이나, 편의성은 뭐 알제넥스와 비슷해요. 편의성 면에서는 좀 비슷하지만 존슨앤존슨보다는 좀 위에 있습니다. 이뮤노반트가 편의성 면은 좀 비슷하지만 효능 면에서 객관적인 데이터 면에서 이뮤노반트가 훨씬 앞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증권사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권사도 그렇고 베스트 인 클래스를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게 이런 데이터로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물론 비브가르트가 이미 선점하고 있는 시장을 이뮤노반트가 가져오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하지만 데이터가 좋고, 만약에 의사들 사이에서나 더 큰 대형 제약사가 그 마케팅을 하게 된다면 가져오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향후에 저도 모르는 미래니까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기대감 정도로만 참고하시고, 너무 투자 포인트로는 안 가져가셨으면 해요. 밑에는 이제 재무제표고요.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드릴 말씀이 뭐냐면, 이제 편의성은 동등해졌다라고 봅니다. 뭐랑 알제넥스랑 이뮤노반트, 얘네 둘, 뭐 존슨앤존슨이랑 UCB도 있지만 걔는 제끼고요. 그러니까 둘의 싸움입니다. 알제넥스와 이뮤노반트 둘의 싸움이고, 존슨앤존슨이 그나마 지금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대형 제약사이기도 하고요. 마케팅 라인이 구축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편의성 면에서는 사실 뒤처지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대형 제약사가 알제넥스나 이뮤노반트를 인수를 해버린다면, 존슨앤존슨은 아마 많이 뒤처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데이터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편의성은 이제 동등해졌어요. 자가주사를, 놓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소한 문제점, 그러니까, 어느 시장이든
경쟁사는 있습니다. 경쟁사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도 할로자임이랑 경쟁사잖아요. 그죠? 알테오젠과 할로자임도 뛰어난 기술을 둘 다 가지고 있지만 둘이 경쟁사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사가 없는 약물은 없어요. 그래서 경쟁사 없는 약물을 찾기엔 너무 어렵고, 경쟁사가 있는데 경쟁사 대비 뭐가 더 좋냐? 그 전에는 편의성이었어요. 편의성. 이뮤노반트는 편의성이 더 좋았습니다. 근데 편의성 면에서 동등해졌기 때문에 이젠 데이터 싸움입니다. 데이터 싸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제넥스가 저 PFS 제형을 허가를 받고 당일에, 금요일이죠? 금요일 당일에 주가가 한 6% 정도 올랐어요. 이뮤노반트가 그렇다 그래서 6%가 떨어졌냐? 그것도 아닙니다. 둘 다 편의성 면에서 앞서 있지만 지금 알제넥스는 PFS 제형이 승인이 되냐 마냐라는 불확실성이 약간은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 해소 차원에서 6% 상승이 있었던 것 같고,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워낙 PFS 제형은 승인될 거야 라고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인됐다 그래서 큰 반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까질 건 다 까졌다. 이제는 데이터 싸움밖에 안 남았다. 데이터 싸움에서 이제는 이길 수 있는 거는 향후 데이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는 IgG의 감소 농도에 따른 증상 개선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IgG가 딥하게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어떤 자가면역 질환이든 증상이 많이 좋아질 거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뮤노반트가 그래서 그 바토클리막 임상을 할 때 340ml랑 680ml랑 나눴잖아요. 340은 경쟁사와 비슷한 농도의 IgG 감소 수준을 나타냈고, 680은 그보다 더 IgG가 감소해서 했다. 그래서 680에 더 딥한 IgG 감소했는데 그 중증 근무력증과 CIDP는 두 개의 용량의 평균을 나타내서 정확히 판단이 안 되지만 중증 근무력증 데이터를 좀 비교를 해보면 바토의 중증 근무력증 데이터로는 더 깊은 IgG 감소를 할수록 더 효능이 좋았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번에 4월 8일에 알제넥스가 공개한 내용 중에서 장기 임상 데이터를 공개한 내용 중에서 비브가르트 MG 환자들이 그 MSE 지수라 그러죠. 최소 환자의 질환을 느끼는 정도. 그러니까 환자가 거의 증상이 없다고 느끼는 정도가 50몇 %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게 지금 0 또는 MG ADL 점수 척도가 0 또는 1이면 이제 정상 수준이거든요. 정상 수준이라고 느끼는 환자들이 56%라고 돼 있는데, 그 측정은 사실 지난번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뮤노반트는 6주 연속 환자가 느껴지는 개선의 정도를 나타낸 거를 MSE 지수에 포함을 시켰고요. 알제넥스는 6주 이상 쭉 이어져서 MSE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병원을 방문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0점 또는 1점이 나오는 환자들이 있으면 MSE 지수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바토클리맙은 훨씬 더 엄격하게 따진 거예요. 따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MSE 지수가 되게 환자 비율이 되게 높았거든요. 75%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봐야겠습니다. 정확히 봐야겠는데, 아무튼 바토클리맙은 좀 더 알제넥스 대비해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수준의 MSE 지수를 도출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데이터가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토클리맙은 문제점이 부작용이었잖아요. 근데 부작용이 해소된 1402는 같은 효능을 내면서도 훨씬 더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알제넥스와 비슷한 것보다는 좀 더 딥한 IgG를 감소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DS 투자증권 김민정님께서 발표하신 레포트는 시장 가치의 하향을 나타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그 편의 제형면으로의 프리미엄을 얹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가의 편의성 면에서의 프리미엄을 더 얹힌 가격이었어서 목표가 하향은 어쩔 수 없다. 편의성은 기술이 발전하면 편의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거를 이미 알제넥스가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편의성 면에서는 이제 동등한 수준이 되었다. 그만큼 프리미엄 붙었던 게 할증이 붙었던 게 이제 할인이 됐을 뿐이지, 펀더멘털 면에서는, 그러니까 뭐 바토클리맙의 데이터가 더 안 좋았거나 아니면 바토클리맙의 이뮤노반트 1402 임상 중에 그런 부작용이 더 나타났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목표가 하향이 이 회사가 안 좋아졌구나가 아니고, 경쟁은 치열해진 게 맞지만 데이터 면에서는 아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이뮤노반트 이제 1402번이 임상을 진행을 하면서 데이터가 꾸준히 나와야겠지만, 올해 이제 당장의 올해 중반기라고 하나요? 올해 중기면에서 한 6월이나 7월쯤에 이제 그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바토클리맙의 개념 임상 후기 데이터가 발표를 할 텐데, 그때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개념 임상 후기 데이터가 발표가 되면 조금 1402에 대한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1402가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베스트 퍼스트 클래스로 진입하는 그레이브스병이나 D2T RA 같은 측면에서는 최초의 신약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데이터가 월등히 좋다고 생각하면 베스트 클래스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 면을 꼭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데이터 싸움입니다. 이제는 편의성이 떨어진다. 이거는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어요. 어디까지? 오토 인젝터. 그러니까 지금의 비브가르트 PFS 제형은 사람이 배에다 주사바늘을 꽂고 사람이 주사를 꾹 눌러서 약물을 한 30초간 주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토 인젝터는 뭐냐면 주사를 배에다 갖다 대요. 그러면 샤프처럼 위에 있는 그 스위치 같은 거를 딸깍 누르면 주사바늘이, 누르고 안 있어도 됩니다. 그냥 살짝 누르기만 하면 주사바늘이 알아서 배에 꽂혀서 약물이 자동으로 주입이 되고, 약물이 다 들어가면 자동으로 빠져요. 그게 오토 인젝터입니다. 그래서 알제넥스도 오토 인젝터도 2027년에 다 개발을 완료하고 출시를 한다고 했으니 오토 인젝터까지 개발이 될 거다. 개발이 될 거다라고 주가는 이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제 하락 요인은 뭔지 한번 볼게요. 주가가 더 하락할 리스크가 무엇일까? 한올이 주가가 더 하락을 할 리스크는 뭐냐면 그레이브스병 대한 바토클리맙 데이터가 초기 데이터 발표한 거와 차이가 생기면서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병의 바토클리맙 초기 데이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 IgG 70% 감소를 시키냐 못 시키냐를 기준으로 딱 나눠서 70% 이하 감소분은 살짝 효능이 안 좋았고 70% 이상 감소한 환자들부터는 효능이 월등히 좋아지는, 그 효능 차이가 2배인가 3배인가 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70% IgG를 감소를 시키냐 마냐가 효능의 2~3배 차이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IgG 70% 감소에 대한 효능의 차이가 일관되게 나온다면, 그레이브스병 후기 데이터 보면 후기 데이터에서 그런 지속적인 치료제를 투여를 했을 때 그런 좋은 데이터를 추측해 볼 수 있을 만큼의 데이터가 나온다면 상승 요인이 될 거고요. 그게 아니고 초기 데이터, 개념 임상 초기 데이터랑 후기 데이터랑 비교를 해보니 후기 데이터로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진다 라고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하락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데이터 싸움이니까 나중에 더 지켜봐야 돼요. 나중에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일단은 올해 중반에 바토클리맙에 대한,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바토클리맙의 임상 데이터가 좀 중요하고, 하락 리스크가 또 있을까요? 하락 리스크 다른 거는 이제 TED 임상 결과 단기적인 하락 리스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TED 임상 발표가 좀 지연된 거. 이거는 사실 불안한 심리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2개 정도가 지금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편의성에 대한 리스크는 이미 반영됐어요. 편의성에 밀렸다. 편의성이 이제 프리미엄은 다 빠졌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하락 리스크는 저 둘 중에서 나올 만한 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뭐 가능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의 이제 판단에 따라 달려 있고, 난 이 리스크가 생길 것 같아. 나는 좀 리스크가 싫어. 난 뒤돌아보고 도망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살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나는 그래도 일관적인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 바토클리마비든 알제넥스도 꾸준히 투여를 해오고 있으면서 좋은 결과 나왔잖아, 그지? 바토클리마도 같은 기전의 치료제인데 좋은 효능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리스크보다는 그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더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모든 사업에는 100%는 없습니다. 100%는 없고, 항상 모든 사업엔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와 그 위험을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가 이제 기업의 주가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뮤노반트 면에서는 위험을 극복하는 방법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느냐가 결국은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뮤노반트 하늘바이오파마의 약물이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 당연히 뭐 시장이 반영을 해줄 것 같고요.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온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평가를 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DS 투자증권 리포트에 대해서 이제 다 얘기를 했는데, 또 한 가지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건 좀 다음 장에 쓸게요. 다음 장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진행을 하면서 댓글들을 열심히 보고 있고, 좋은 댓글들 너무 감사하고요. 댓글들 열심히 보고 있고, 향후 이제 투자자분들이 다른 질문을 좀 하실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회사 어때요? 저런 회사 어때요? 라고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반응이 안 좋네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지금 바이오 회사는요, 사실 투자 자체가 워낙 장기적입니다. 근데 바이오 회사에서 조심하실 게 뭐냐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증명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회사 발표만 좀 보면 안 되는 게, 경쟁사 상황도 좀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회사에서는 임상 1상을 냈는데 안정성이 확보가 됐다. 그다음에 2상이 됐는데 2상에서 어느 정도 유효성이 확보가 됐다라고 해도 경쟁사들이 데이터가 더 좋은 게 있으면 시장 가치가 없어지거든요. 결국 약물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데이터가 밀려버리면 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형 제약사에서 그 기술을 사갈 이유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경쟁사 대비 월등히 좋거나, 아니면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편의성 면에서 좋아서 시장성 면에서 차이가 좀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데, 데이터만 좋다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고 이게 시장성이 있을까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매수를 추천하시거나 뭐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짜세요라고 추천하시는 유튜버들이나 바이오 투자자분들이 계시는데,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는 게, 이게 그 사람이 투자자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의 돈을 책임져 주진 않거든요. 뭐 예를 들면 바이오 회사 투자를 하는데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짜세요 라고 하거나, 이런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라고 추천을 하거나, 뭐 매수하세요 라고 하거나 뭐 하는 분들은, 사실 저도 하늘바이오파마에 대한 기업의 분석을 좀 하고 좋은 회사인 거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유튜브를 찍지만, 절대 매도를 제가 투자자분들한테 추천을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들 모르는 상황이고, 만약에 뭐 포트폴리오 이렇게 짜세요 제가 했는데 짰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천이 까졌어요. 근데 저는 나름 그 회사들을 다 공부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포트폴리오를 짜서 알려드렸겠죠. 근데 그 회사가 꼭 성공하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면 누구든 다 사죠. 근데 이렇게 짜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하락의 조짐이 보여서 저는 빠졌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쏙 매도를 했고, 다른 투자자분들은 못 빠져나와 있는 상태에서 계속 기업 가치가 하락한다면, 그리고 유튜버가 잠적을 탄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당황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튜브를 믿고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저도 제가 지금 공부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제 공부에 대해서는 저만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투자 의견, 매수 매도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엊그제 최근에 제가 증권 방송을 아예 안 보거든요. 증권 방송을 아예 안 보는데 증권 방송을 아예 안 보는 이유는 뭐 다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어서예요, 사실. 근데 최근에 제가 너무 이제 심심해서 증권 방송 채널을 틀어봤어요. 틀어봤는데 어떤 그 리딩방을 운영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성함도 모르겠고 어떤 남자분인데 나오셔가지고 어떤 차트를, 그러니까 그 주식 방송에 누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를 해서 저 이 종목 몇 % 제 포트폴리오에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거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답이 뭐였냐면, 자,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댓글이나 좋아요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가 4,000개가 되면 제가 이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어디까지 올라갈지 제 의견도 아니에요. 제 예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채널 돌렸습니다. 그 얘기 듣고, 와, 주식방송 이렇게 하는구나. 아니, 그 회사가 무슨 회사고, 아니면 뭐 경쟁사가 뭐가 있고, 이 회사의 경쟁력은 뭐고, 향후의 시장성에서 어떤 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이런 근본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차트만 딱 띄워놓고 줄 한 몇 개 그어놓고, 바닥은 여기를 찍었네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이죠? 이 회사는 무슨 회사니까 향후에 얼마까지 가능할 겁니다. 차트 보고 목표가가 얼마입니다. 이 밑으로 내려오면 손절하세요. 이거는 거의 사람 죽으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주식을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럴 거면 저 같은 방송 안 해요. 그렇게 맞출 거였으면 저 혼자 떼돈 벌죠. 저 혼자 사서 조용히 사서 모았다가 사람들 올리면 팔고 또 사고, 왜냐하면 저는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방송 나와서 하는 이유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본인들의 이제 뭐 생계겠죠. 생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다 생계니까. 투자 판단은 다 본인의 몫입니다. 본인의 몫이고, 어디서 포트폴리오를 짜주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위에서 어때요, 저에서 어때요 물어보는 것보다 모르는 정보를 물어보는 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다가 이거는 이렇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건 이렇다는데 개념을 알려주세요. 이런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데, 이 회사 어때요? 주가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어떤가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나쁜 것 같아요, 이건 다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제가 지금 유튜브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 개인적인 사견이고 꼭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 다 모두 누군가를 믿고 주식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본인을 믿고 하는 겁니다. 본인을 믿고. 만약에 본인을 못 믿겠으면 공부하십시오. 공부를 해도 본인을 못 믿겠어. 그럼 펀드 하세요. 공부하고도 본인을 못 믿으면 펀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공부하고 나는 못 믿어.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있겠지. 잘하는 사람 따라가자. 했다가는 본전에 건지면 다행.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들을 따라갔다가는 제가 잘하는 사람, 주식 잘하는 사람의 기준은 투자 철학이 있는 사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회사를 투자를 했을 때 주가가 왔다리 갔다리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왜? 기업의 펀더멘털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잘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따라간다는 거는, 나는 이미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흔들리는 사람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흔들리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유튜버 믿고 따라가지 마시고, 그 사람 말만 믿고 포트폴리오 짜지 마시고, 본인이 공부해서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버를 운영하고 구독자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한올바이오 파마를 제가 공부한 종목이고 같이 공부한 정보를 나눠드리고, 최대한 한올바이오 파마를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거지,
이 주식 사세요 마세요, 얼마가 저가입니다, 목표가 얼마니까 여기까지 갈 겁니다, 이거 하려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주식 가격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기술이나 경쟁사나 그런 내용을 얘기하지, 주식 가격 잘 얘기 안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종목을 제가 못하는 이유는 공부가 그만큼 안 돼요. 지금 한올바이오파마 공부 하나 하기도 바쁩니다. 지금 임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관련 질환들에 대해서 경쟁약들도 임상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공부하려면 이것도 바빠요. 저도 전공이 과학이 아니고 생물학이 아니고 의학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하려면 얼마나 남들보다 가랑이 찢어지게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기업 공부를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다른 기업 물어보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 저는 꾸준히 한올바이오 파마에 관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는 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 제 영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을 보시되 정보를 캐 가셔야지, 유익한 정보만 캐 가세요. 유익한 정보를 캐 가셔야지, 이 기업 사면 나 끝까지 책임져 주겠구나 이 사람이 하고 사지 마세요. 절대. 아시겠죠? 네. 그건 상당히 먼 미래를 봤을 때도 본인에게 중요한 얘기고요. 잘 모르시면 펀드 하시는 게 낫습니다. 펀드도 장기 투자하면 돈 벌어요. 저도 지금 장기간 펀드에 가입한 게 있는데 계속 꾸준히 넣고 있거든요. 1, 2년, 3년 될 때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2년까지는 몰랐어요. 2년까지는. 근데 3년째 지나면서부터 수익이 돌기 시작하면 이게 좀 돈 불어나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펀드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분들은 괜히 혼자 딴 사람 믿고 투자하고 리딩방 가입해서 투자하지 마시고 그러면 절대 돈 못 따니까요. 단기간에 부자 될 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으로 펀드 넣으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하실 거고, 그렇지 않고 난 공부해보고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기업을 분석하시고 파세요. 시장에 상관없이. 그러다 보면 분명히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에 후미가 좀 투자 철학 얘기로 좀 길긴 했는데 꼭 한 번은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구독자분들도 계속 늘어나셔서 도대체 이놈이 뭐하는 놈인지, 어떻게 방송을 한올바이오 파마하면 주구장창 파는 놈인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고 파는 놈인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잘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렇게 주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더 떨어지거나 했을 때는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기회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모아 가신다면 또 한올바이오 파마나 이뮤노반트가 펀더멘털이 흔들리지 않는 한, 흔들리면 팔아야겠죠. 손해건 뭐건 팔아야 됩니다. 근데 흔들리지 않는 한은 꾸준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주주 여러분들도 좀 마음 편하게 주식 가격이랑 좀 멀어지시고, 주식 살 때만 좀 매수할 때나, 아니면 나 이 주식 별로야 팔래 할 때, 매도할 때나 좀 주식창 보시고 너무 주식창이랑 가까워지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